여보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계신데? 이제 가실 때 되지 않았어? 나 불편해 죽겠어. 매번 일 도와주시려는 것도 그렇고, 밥할 때마다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짜증나. 그리고 평소엔 먹지도 않는 아침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해? 나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왜 오신지 모르겠어. 절대 저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불편한 티 내지 마. 내가 보기에도 다 티나더라. 아, 몰라. 내일 일어나면 당신이 한번 슬쩍 여쭤봐. 설마 당분간 쭉 머물다가 가시려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게 할게. 그리고 어머니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우리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어머니까지 챙겨. 내가 잘 말해 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 믿어줄 테니까 행동으로 좀 보여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머무는 어머니를 귀찮다며 쫓아내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었던 황덕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살 황덕자라고 합니다. 진주에서도 시골 동네인 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다 보면 너무 심심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들 힘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저희 사연은 저와 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서 있었던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진주에서만 있었죠. 여기서 살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모두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니. 처음엔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는 게 다들 아는 사람이라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죠. 또 건강하게 살기에도 좋았고요. 아침이면 옆집 수녀엄마와 산책을 하고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정자에 모여서 과일이나 떡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았고 거기다 당뇨까지 찾아왔어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 너무 염려치 말고 꾸준히 약을 챙겨 먹으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없으면 하루를 멀쩡하게 보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걷고 하는 것도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졸도를 해버리면 어쩌나 하고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웃이 있었지만 제가 집에서 큰일이 나 버리면 아무리 옆집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갈 겸 자식들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 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들에게 줄 반찬을 가득 싸고 약을 가득 챙겨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니 두 배는 힘이 들더군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줄 아들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제가 농사 지어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킨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첫째, 둘째 모두 괜찮은 회사에 다니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엄마로서의 역할은 모두 한 셈이었죠. 주변 이웃들의 자식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시내에서 장사를 했는데 제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 있으니 가끔은 자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저는 기껏해야 명절에 2번 정도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명절마다 꼬박꼬박 먼 길을 와주는 자식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가기로 한 거죠. 물론 전화는 미리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준비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제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다 보니 금방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반짝반짝 하더군요. 그 빛이 꼭 가족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빛과 소음이 저를 들뜨게 했죠. 물론 불안하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첫째 아들이 데리러 올 것이었죠.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만서가, 어디쯤이냐? 차가 많이 막히는 거야?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오신다는 걸 깜빡했네요. 어떡하죠? 거기서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 기사님한테 보여주면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걸 깜빡할 수가 있는지요. 아들의 말투에서도 반가워하는 느낌보다는 귀찮아하는 느낌이 강했죠. 서울에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의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올라왔는데 왠지 잘못 생각한 느낌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 아들이 보내준 주소로 갔죠. 주소에 도착하니 아파트더군요. 도착을 했는데도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했어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곧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누구도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인사를 대충 한 채 부엌으로 갔고 손주들도 잠시 저를 보다가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겨우 일어나서 제가 가져온 짐을 들고 작은 방에 가져다 주었죠. 그때 저는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했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죠. 마치 누군가 저에게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손주들에게 다가가 용돈과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손주들은 저에게 관심을 보였죠. 아들은 애써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중을 못 나가서 죄송해요. 식사는 하셨죠? 오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얼른 주무세요. 내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해요. 저는 밥을 먹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아들 내외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니 얇은 이불만 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면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아들에게 말을 했죠. 아들아, 내가 허리가 아픈데 혹시 조금 두꺼운 이불이 있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손님용 이불이 따로 없어서요. 내일 옆집한테 좀 빌려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그 말은 저를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손주들 방과 안방에는 침대에 두꺼운 이불이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차오르는 서운함을 애써 참고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지 못해 배고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식탁에 앉으니 가족들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손주들은 졸린지 꾸벅꾸벅 졸았고 며느리는 말 없이 밥을 먹기만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만 했고요. 밥은 굉장히 조촐했습니다. 누룽지 밥에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과 김이 있었죠. 단촐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시골에선 매일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는 그저 가족들과 즐겁게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 자리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모를 만큼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계속 살폈지만 불편한 듯한 표정만 지었어요. 가끔 며느리가 아들의 귀에 대고 뭔가를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 시간이 끝이 났어요. 대화가 거의 없이 밥만 먹었던 식사였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파서 좀 쉬러 왔다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왔는데 아프기까지라도 하면 아들 부부는 정말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죠. 거기다 시골에서는 매일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여기선 그게 어려우니 집안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의 눈치 때문에 그것마저 할 수 없었죠. 전 저의 선택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어색해졌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은 거의 지옥과 같았죠. 제가 아무리 말을 붙이려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단답으로 대답해서 아예 대화를 하지도 못하게 했죠. 요즘 날씨가 추워졌구나. 다들 나갈 때는 옷 단단히 껴입고 나가거라. 네, 어머니도요. 요즘 뭐 힘든 일은 없니? 네, 딱히 없어요.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할게. 어머님이 뭐 하실 게 있겠어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이런 식의 대화였죠. 저는 점점 그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도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한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죠. 근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인지라 매우 조용했고 둘의 목소리는 아주 잘 들렸죠.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계신데? 이제 가실 때 되지 않았어? 나 불편해 죽겠어. 매번 일 도와주시려는 것도 그렇고 밥할 때마다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짜증나. 그리고 평소엔 먹지도 않는 아침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해? 나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왜 오신지 모르겠어. 절대 저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불편한 티 내지 마. 내가 보기에도 다 티나더라. 아, 몰라. 내일 일어나면 당신이 한번 슬쩍 여쭤봐. 설마 당분간 쭉 머물다가 가시려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게 할게. 그리고 어머니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우리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어머니까지 챙겨. 내가 잘 말해 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 믿어줄 테니까 행동으로 좀 보여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불편하게 여긴다 해도 저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방에 조심히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피 울었습니다. 곧 떠나야만 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싸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순 없었죠. 준비를 마치고 나오니 아들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기뻐하는 것도 같았죠. 어머니 가시게요? 그래, 이제 슬슬 가야지. 왜요? 좀 더 있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게 어딨어요? 내가 더 있어봤자 너네 부담스러워만 하지. 안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있으셔서 듬직하고 좋았는거려. 아쉬워요. 자주 오세요. 이젠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일 없다. 가보마. 어머니 바깥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됐다. 나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불편했을 텐데 더 자거라. 어머니 어디로 가시게요? 둘째네로 가련다. 둘째네 주소 알지? 그거 내 휴대폰에만 보내주렴. 저는 그렇게 아침 일찍 첫째 아들네를 나섰어요. 가슴에선 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지만 제가 부담스럽게 한 건 사실이니 별말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둘째네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첫째보다 애교가 훨씬 많았고 어렸을 적부터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별명이 껌딱지였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택시 타고 둘째네로 가는 동안 통증이 조금 심하게 왔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야 했지만 첫째 아들에겐 말을 하지 못해서 늦어진 것이었죠. 저 같은 시골 할머니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째네 도착하면 병원부터 같이 가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네로 향했죠. 둘째에겐 미리 전화를 하니 역시나 첫째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매우 저를 반기는 듯 했죠. 어머니 그럼 오셔도 되죠? 얼른 오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란다. 뭐 하고 있니? 저는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하죠. 오시기 전에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한테 말해서 아침 차려달라고 부탁해 놓을게요. 이따가 저녁에 봬요. 그래. 회사 잘 다녀오거라. 저는 첫째네 때문에 기분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둘째의 밝은 목소리에 다시 설레기 시작했죠. 제가 바라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출근한 둘째 아들 대신 며느리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짐 저한테 주세요. 그래, 아가야. 잘 지냈니? 네, 저야 잘 지냈죠. 어머니 창란젓 좋아하시죠? 제가 아침은 간단히 따뜻한 누룽지에 창란젓 준비해뒀어요. 고맙다. 내가 젓갈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이도 똑같이 좋아해요. 매번 먹으면서 어머니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젓갈 좋아해서 자기도 좋아한다고요. 나빴던 기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네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방에도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었죠. 첫째네에서는 결국 이불을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아침밥도 맛있게 먹었고 저는 둘째 며느리와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잘 모시려고 노력했고 저 또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저에게 묻더군요. 어머니 근데 어쩐 일로 서울에 다 오셨어요? 어머니 서울은 공기가 탁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몸이 요즘 말이 아니라서 도움 좀 받으러 왔다. 시내 병원에 갔더니 서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정말요?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당장 내일 연락해서 예약해 놓을게요. 고맙다, 며느라가.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첫째내서 받았던 서름 때문인지 이렇게 친절한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아들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굴비를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배고프시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굴비 사왔어요. 얼른 구워서 먹어요. 여보, 이것 좀 맛있게 구워줘. 그날 저녁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손주 딸도 저를 정말로 좋아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더군요.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 진짜 잘하는 병원 있으니까 가서 진료받으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정말로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엄청 적적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같은 동네 친구들도 아직 많고 건강만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만. 이제 어머니도 나이 많이 드셨어요. 누가 좀 같이 어머니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정말 원하던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진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여기에 오면 어떨까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저를 반겨주는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저는 주말에 예약한 병원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큰 병원이라 그런지 진주와는 다르게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작은 아들과 살 기대에 크게 부풀어 있었죠. 검사 결과는 너무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좋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걸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과 당뇨가 있으니 먹을 것과 약을 잘 조절해서 먹으라는 것이었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진주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잘 보살펴준다면 이 정도 아픈 거야 괜찮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을 본다면 제가 의지해도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건 이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길 바랬고,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진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변함없이 저를 잘 챙겨주었죠. 하지만 저는 첫째 아들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둘째 아들과 며느리도 나를 귀찮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사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데 앞에서만 이러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니? 네. 아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어머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려. 그치? 그럼요, 저는 어머님이 꼭 제 친정어머니 같아서 너무 편해요. 어머님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세요. 정말이냐? 내가 여기 더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 진주에 가봤자 더 외롭기만 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랑 좀 더 있다가 편할 때 가세요. 그런데 얼마나 계시려고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다만. 내가 혼자 생활하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 너희가 괜찮다면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괜찮겠니? 아휴, 별 말씀을요. 당연하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감동이었고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저희 건강도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재활훈련도 했고 치료도 꾸준히 받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전보다 더 알게 되었어요.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했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건 며느리와
아들이 도와주었어요. 저에겐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야위었던 몸은 점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컨디션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활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둘째 내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진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아이들도 저에게 눈치를 전혀 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며칠 뒤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첫째 내에서 받았던 충격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날은 아들은 출근해서 집에 없었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려다 주느라 집을 비워 제가 혼자 있는 날이었죠. 목욕을 하고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온 로션이 다 떨어져서 안방에 있는 로션을 쓰기 위해 들어갔어요. 근데 며느리의 화장대 옆에 무슨 종이가 꽂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바로 요양원이라는 글자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요양원 팜플렛이었죠. 저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나와 관련된 것인지 등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저는 그 유인물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섰어요. 저는 나와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 요양원 팜플렛이 왜 저기 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 때문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이 부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혹여나 알아봤다고 해도 저를 위해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 부부를 의심하기는 싫었지만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이 오해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오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야근을 해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자식을 기다리다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약이 생각보다 강해서 잠이 잘 왔거든요. 근데 새벽 중간에 깨버리고 말았어요. 소변이 마려워서였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발을 옮기는데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역시나 둘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 이야기를 해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여보, 알아본 건 어떻게 됐어? 응, 가격도 괜찮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 아마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하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실 수도 있어가 아니라 무조건 가셔야지.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일도 해주고 병수발도 다 해주는데 무조건 가시는 게 맞지. 요즘 힘들지? 우리 어머니 보살펴 주느라고. 그래도 참아야지.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 아이의 진심이 나오더군요. 아참 여보, 어머니 땅값 지금 많이 올랐다고 했지? 맞아. 아마 몇 년 안에 그 근처에 도로가 깔린다고 해서 좀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야. 근데 어머니는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지금까지 안 파셨거든.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핑계로 땅 팔아서 어머니 보내드리고 남은 건 우리가 가져야지. 너무 좋다. 우리 그 땅 팔면 비싼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집이 뭐야. 차도 바꾸고 가구도 싹 다 바꿔야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랐어. 그니깐 말야. 바보 같은 첫째 형 때문에 우리만 경사났지 뭐야. 복이 굴러들어온 것도 모르고 하여간 옛날부터 둔하긴 했어 사람이. 분명 어머니는 첫째 형한테 실망해서 우리한테 땅을 맡기실 거야. 그럼 내가 잘 처분해봐야지. 당신 멋지다. 근데 언제 말씀드리려고? 좀 더 지켜보자. 어머니가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을 수 있지? 그럼 얼마든지. 사실 어머니 보살피는데 귀찮고 힘들었거든.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한 거지. 그래, 맞아. 이게 효도지. 어머니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는 것도 효도고, 우리 같은 효자 효녀가 어딨어? 저는 둘의 대화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준 이유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만약 자식들에게 더 얹혀 살게 된다면 저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아들은 분명 땅을 처분한 뒤 저를 요양원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첫째 내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덜 충격적일 정도였죠. 사실 저는 대대로 내려온 땅에 대한 의지는 없었죠. 남편은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죽으면 자식들이 처분해서 나눠 가질 것이었죠. 물론 제가 죽고 나서의 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미리 유산을 가지고 싶어서 저에게 이런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고 괘씸했죠.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돈에 불과했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짐처럼 여긴다는 생각이 저를 끝없이 외롭게 만들었어요. 당장 진주로 돌아가고 싶었죠. 저는 누워서 가슴이 먹먹해진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대화를 들은 이후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가증스럽게 보였고 그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군요. 이렇게 연기하는 게 어려운데 그 둘은 어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한편으로는 대단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와 저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 번은 저 때문에 싸우곤 하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해? 나는 이전과 똑같이 했어. 나도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야말로 뭐 걸리는 거 없어? 나도 없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 그럼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데? 아프셔서 그런 건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조심할 테니까 당신도 조심해. 최대한 어머니 비위 맞춰드리고 가장 좋은 것만 해드려. 당신도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시기야. 이번에 놓치면 우리는 진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그것도 첫째 형이랑 반반씩 나눠야 하고. 첫째 형은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더 가지고 가려고 할지 몰라.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돼. 알겠어, 내가 내일 당장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장 봐서 요리할게.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 조금만 힘내줘. 절대 쓸데없는 말은 꺼내지 말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내가 타이밍을 잘 봐볼 테니깐.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다음 날 며느리는 진수성찬을 제게 차려왔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지만 손을 대기조차 싫었죠. 절 보고 웃는 며느리가 가증스러웠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들로 차려봤어요. 요즘 당뇨라 많이 못 드실 텐데 맛이라도 조금씩 보세요. 드시고 저랑 같이 산책 다녀와요. 여기 앞에 이쁜 꽃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며느리는 세상 친절한 말들을 저에게 건네주었지만 제게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처럼 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밥에다가 물을 말아 김치랑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져 가더군요. 그렇게 산책을 할 때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예전보다 더 잘 걸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수술이 잘 되었나 봐요. 저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웃기만 했죠. 저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외롭고 고독했고 제 존재에 대해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꺼낸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나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죠. 저는 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가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버려진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고 억지로라도 보살핌을 받을 것인지 힘들겠지만 집으로 돌아가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요양원에 가는 게 편할지도 몰랐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필요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돈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저는 홀로 살 용기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다시 진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새롭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더군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하게 짐을 챙겼어요. 반찬통은 여기다 두고 가도 괜찮으니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만 챙기면 됐죠. 짐을 다 싸고 나니 짐이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이 깨기 전에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뒤 조용하게 문을 닫았어요.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복도는 매우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제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불러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역시나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설레임의 불빛으로 보였다면 가는 길엔 우울함의 불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홀가분하더군요. 이제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가고자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심야 버스표를 끊고 다시 진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다시 집에 가는 길엔 매우 고독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저의 선택이 저를 더 올바르고 강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었죠. 진주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자 저는 차가운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셨어요. 서울과 달리 깨끗한 공기였죠. 더럽혀진 제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역시 적막하고 고요하더군요. 제가 집에 왔을 때 깨달았던 건 집을 오래 비워놨음에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제가 없을 때 집 청소를 해줬다는 걸 알았죠. 그걸 아니 마음이 뭉클해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툇마루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의심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눈앞에 펼쳐진 논의 풍경은 이전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였고 들리는 벌레 소리는 마치 노랫소리 같았죠. 진주의 모든 것이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밀렸던 빨래와 아침밥을 했습니다. 몇 달이나 안 했다고 어색한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 따뜻한 밥을 먹으니 속이 따뜻해졌어요. 깨끗해진 빨래를 빨랫줄에 널면서도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장롱의 향기도 굉장히 친숙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서서히 생겨났어요. 물론 주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나중에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만 띡 남기고 더 이상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았죠.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을 터였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모습을 상상하며 짓궂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몸이 조금 불편해서 저를 가끔 와서 돌봐줄 사람을 구했어요. 동남아에서 온 처자였는데 한국말은 조금 서툴지만 저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었죠. 나이도 어려서 마치 제 손주들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몸이 정말 아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약을 잘 챙겨 먹었고 저를 도와주는 처자는 매일 같이 저와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시켜주면서 무릎 재활을 도와주었죠. 밥도 나물 위주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점점 몸이 회복되는 듯 하더군요. 조금씩 밭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멀리 산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웃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의 온기, 다 마른 빨래의 상쾌한 향기, 논밭을 걸을 때 들리는 청량한 소리들, 이 모든 게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는 농사를 지을 때였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 많은 양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이 넓은 논이 저에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땅을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그 돈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겐 조그만 땅만 있으면 됐거든요. 땅을 팔아 어느 정도는 제 생활비와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고 나머지 돈은 이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어요. 물론 그건 제 아들과 며느리는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의 돈으로도 충분해 보였어요.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건 그저 욕심이었죠. 그래서 저는 땅을 팔기 위해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놓았고 팔리는 동안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땅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내려왔어요. 제가 논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 마당에 서 있더라고요. 아들은 보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땅 파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오자마자 그 소리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나에겐 필요도 없는 땅 팔려고 한다. 그 땅 지금 팔아서 뭐 하시게요? 곧 우리 논 옆에 도로 깔린다는 뉴스 쫙 풀릴 텐데 그 이후에 팔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 팔면 손해라고요.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정말 논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팔 거야. 그건 내가 확실하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논이 아니라 내 논이란다. 나와 네 아버지가 일군 땅이야. 아, 어쨌든요. 그 땅 판 돈으로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 하게.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겠지. 어머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이라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잘 못 모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보니 더 잘 모셨어야 했던 것 같아요. 부디 저희를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 둘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둘이 얼마나 제 돈을 원하는지 깨달았죠. 이 돈이 없으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생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그들을 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말해달라고 하니 말해주마. 사실 그날 너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팔아서 집을 산다고, 차를 바꾼다고. 그 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억울한 듯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친구들도 계시고 밥도 잘 챙겨주고 아프면 간병까지 해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주실 재산 미리 좀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맞아요. 어머님 거기 가면 지금 생활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혼자 계실 순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럼 니네가 나를 모시고 살면 되지 않니? 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말을 못하니? 그건 또 싫니? 나도 싫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내가 원하면 가는 거다. 땅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원한다고 내가 갈 수는 없는 거란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너희가 이 모든 걸 가지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에게 실망을 했고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라. 저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을 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안쓰럽긴 했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였죠.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고 저를 설득하려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나를 외면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테니 제발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분간 저를 찾지 말라고 한 뒤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문 밖으로 그들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제야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갚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복수였죠. 저는 그들이 가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왔고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보았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죠. 가족들에게 다시는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서는 것을 결심한 제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죠. 저는 그 이후로도 이웃 친구들과 저를 도우러 와주는 동남아 처자의 도움을 받으며 차분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오히려 명상을 하고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아침마다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약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산책과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고 날씨가 좋은 날엔 동남아 처자랑 가까운 저수지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남아 처자에게 그녀의 나라 이야기도 듣고 문화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모아 꼬박꼬박 나라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아프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고요.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이 팔린 뒤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저를 위해 남겨두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남아 처자에게 주었죠. 물론 그 아이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받아주었습니다. 조건은 있었습니다. 가능한 시간이 괜찮은 대로 저와 더 있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 조건에 승낙을 했고 그 동남아 처자는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서 너무나 감사해 했죠. 이 처자는 다음에 한번 베트남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이 처자와 베트남에 갈 생각입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해요.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실망하고 미웠지만 그래도 저희 자식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사는데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용서해 줄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저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행복과 소중함을 느끼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죠. 가족들이 그리워질 때도 있고 그들이 준 상처가 시릴 때가 있지만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저는 터득했기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저 별빛을 보며 결심을 다짐했으니까요. 그동안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는 않으신가요?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희망찬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남은 인생도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이죠.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세상은 넓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시면서 나의 힘을 믿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